먼저 기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수상 여부도 궁금했지만 윤여정 씨가 이번에 상을 받으면 이번에는 또 수상 소감 어떻게 발표할까? 이게 궁금했는데요. 먼저 수상 소감부터 들어보실까요? Goes to Ye Jung-yoon.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e-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I just watched the television. It is an Oscar event on the television, just watching like a television program for us.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Stephen, Isaac, Yeri,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He was our captain and my director. So thanks to you, tremendous thanks to you.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But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Noe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And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Thank you. 네, 다시 봐도 기분 좋습니다. 박수현 의원 영어 잘 들리죠? 제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영어가 윤여정 선생님의 영어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아마 그 미나리 제작자였는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브래드 피트가 직접 이렇게 호명도 하고 또 만나서 저렇게 하는데 그 지난번 영국 아카데미 수상식에서도 고상한 척하는 뭐 이렇게 영국 사람들 한번 비꼬아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상 소감 발표하는 게 참 유머러스하고 여유가 있고 연륜이 느껴지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 거침없는 말씀인데 거기에 꼬투리 잡을 것 없는 예. 그러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난 정치인들의 웅변보다 저런 겸손함이 세계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가장 큰 웅변이죠, 저것이. 예. 그래서 겸손이 가장 큰 웅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윤여정 배우님의 수상 자체도 정말 영광이고 큰 뉴스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이 모처럼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었고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에 보면 정말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선 자기와 경쟁했던 이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영화에서 서로 다른 배역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시죠.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최고보다는 우리가 윤여정 배우님은 최중이라고 표현했는데 함께 그렇게 사는 예. 그런 세상에 대한 걸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게도 색은 다르지만 그것이 모여졌을 때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세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김구 선생님이 생각이 났는데 김구 선생님께서 내가 바라는 내 조국은 군사대국도 아니요 경제대국도 아니요 정말 향기가 나는 그런 문화대국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군사대국, 경제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BTS나 윤여정 선생님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문화대국까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여정 씨 수상 소감보다 더 길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나리는 보셨나요?
이제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패널들 중에 혹시 미나리 다 보셨나요? 저만 봤어요. 아, 우리 김두수 총장만 보셨구나.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참 볼만하죠. 다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맛을 좀 보여드릴까요? 예, 미나리 예고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랜마 스멜?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남자 팬티도 안 입고. 그래? 그럼 하지마. 그럼 난 산에서 온 이슬물이나 갖고 와. 그거 마시자. 싫어. 싫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프리티 보이, 프리티 보이, 프리티.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미나리는 원더풀, 원더풀이란다. 예, 영화를 본 김두수 총장님. 예. 뭐 이제 그 내용이 다 알려져서 더 이상 뭐 스포일 할 것도 없지만 저 영화에서 미나리의 의미가 뭐였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냥 미나리는 어린 시절 이제 시골 미나리 꽝처럼 좀 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광활한 미나리 뭐 어떤 그 광장이 펼쳐질 예. 줄 알았는데요. 아주 작고 소박한 개울가의 미나리처럼 끈질긴 그 어떤 생명력을 내리는 예. 그리고 미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처음에 기대했던 요 아칸수라고 하는 그 어떤 벌판에 미나리 감장을 해서 성공하는 이야기인 줄 예.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아픈 그 이민의 역사에서 느낌이 있어 마지막에 저는 눈물도 찔끔 났습니다. 예, 사실 광활한 미나리밭이 나왔다면 그 미나리 의미를 잘 못 살리는 것일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다 한번 다시 보면서 응원했으면 하고요. 신성보 무용께서는 오늘 저 소식 듣고 어떤 시각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분이 정말 연세도 그렇지만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깊이랄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이구나. 그래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저런 큰 무대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식 영어로 전 세계의 국민에 이게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통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웃길 수 있다는 웃기는 거. 거죠. 그 예. 유머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 이것이 인간적 깊이다. 그리고 보셨지만 두 아들 때문에 나오게 돼. 그게 사실은 두 아들이 저 일 시켰어요.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이게 작은 장치들이 다 장착이 되는데 얘도 연소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도 외국 나가도 당당하게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앞으로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예. 그 본능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너무 아들이 좋았어요. 일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예. 윤여정 씨에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연기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신가요? 언제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돈 떨어졌을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미국 이민 가셨다라든지 뭐 이혼 문제 이런 게 다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게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구나. 삶에 역시 좀 체득한 그게 잘생기고 우러나오면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본능적으로 아는 것 아니냐. 예. 그게 바로 예술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는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그런 배우를 보유한 나라가 됐고 또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을 또 수상한 또 그런 나라가 됐죠. 앞으로 이런 일들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윤여정 씨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한번 돌아볼 텐데요. 출연했던 영화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하고 살아주세요. 사랑이란 건 오히려 타락을 가져온대요. 서로 필요한 것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잖아요. 딴 생각이 없어요. 맘씨 좋고 주접 떨지 말고 그냥 살아줘. 다 이혼하고 왔어. 이거 신어. 이거 어떻게 신어? 나 집행이 돼야 돼. 저는 그냥 내 나이에 정말 참 할만한 영화다. 처음에는 조금 이거 좀 오그라들지 않나 그랬는데 오그라드는 거를 어떻게 해봤어요. 나 김성칠이요. 금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큰 반응이 있어서 저는 지금 어리둥절하고요.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요. 비켜라 이놈아.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남들 팬티도 안 입고. 예. 정혁진 변호사 소감을 한번 수상 소감 말고. 저는 미나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미나리는 음식에 있어서 주연이 될 수가 없거든요. 메인 디쉬는 뭐 고기나 아니면은 뭐 보거나 이렇게 생선에 넣는데 미나리가 들어간 경우하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하고 그래요. 맛이 틀려지거든요. 이야.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대, 30대 여배우가 저런 상을 받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윤여정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이제 굴곡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그러한 시기도 있었고 그런 시기를 잘 이겨냈고 그리고 잘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어서 받은 그 상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뭐 저렇게 큰 상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좀 시기하고 좀 그런 감정도 있을 텐데 윤여정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한결같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잘 사셨나 굉장히 부럽다 이런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박수현은 오늘 미나리 추가 이렇게 시킨 식당이 많았겠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잘 늙어 갑시다.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지만 영화 끝나면 극장 문 나서야 하죠.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집단 면역 목표에도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오는 11월. 관건은 차질 없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짚어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에 따라 우리는 총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이번 화이자 추가 구매를 통하여 집단 면역 달성 시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가뭄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접종 인프라가 지금까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수현은 홍남기 부총리 평소에도 이렇게 발표할 때는 힘차게 발표하는데 오늘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톤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런 말씀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함께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발표할 것 같으면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런 자신감의 표현이 국민이 또 그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면 그것을 차질 없이 약속대로 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앞으로는 관건이 될 거고요. 또 야당과 언론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4월 말에 300만 명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애초에 밝혔고 아마 오늘까지 보면 한 230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4일 남았는데 15만 명씩 곱하기 해서 300만 명을 지키는가 잘 보시고 또 6월 달에 1,200만 명을 잘 지키는가. 오늘 대통령도 수부에서 앞으로 비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의 저런 큰 자신감 있는 목소리만큼 정부는 이런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 만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만나기로 접견을 한다고 이제 청와대가 오늘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것도 또 하나의 또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이미 대통령이 접견 일정이 돼 있다면 사실은 실무적으로 어떤 것인가가 조율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또 하나 또 국민께
깊은 또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희망을 가질 만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언제 들어오는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야당에서는 나는 언제 맞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런데 도입 시기 정확히 언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할 때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야권의 주장인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뒤늦게나마 화이자 백신을 구했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만은 정부가 백신의 중요성이나 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혼란을 주었고 또 4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도 언제 도입된다는 것인지 또 가격 조건은 어떻게 한 것인지 전혀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안한 백신 확보다 정부가 더 투명하게 언제쯤 우리나라에 도착하는지 그다음에 가격 조건은 어땠는지 이런 것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신성범 의원 가격 조건까지 밝혀라 하고 요구하는데 우선 이게 이제 아시는 대로 첫째는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 예. 이게 온 국민들이 지금 애간장 태우다가 적어도 화이자 백신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아시는 대로 워낙 어떻게 신뢰의 문제랄까 이렇게 쌓였으니까 그동안에 정부가 말했던 대로 잘 안 됐던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에 잡혀봐야 손에 쥐어야 들어온 걸로 믿을 테니까 그건 박 의원, 박수현 전 대변인 말씀대로 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도 너무 말씀하신 대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달 말까지 4월 말까지 400만 명이 되는가? 300만 명이죠. 예. 300만이 되는가? 6월 말까지 하반기까지 1,200만 명이 되는가? 9월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맞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이 정부의 진심과 능력을 굉장히 면밀하게 쳐다보면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던 불안감을 그대로 표현했던 것이 지금까지 역사인데 그걸 거쳐서 너무 정치화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지나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국민 입장에서도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야당의 문제제기까지 너무 정치화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 차분하게 4월 말, 이달 말, 6월 달, 9월 달까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최대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막 국민적인 공감대 아닐까 싶어요. 예. 야당이 문제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이제 불안을 조장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 좀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으로 이 정치 문제 삼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응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 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터는 계약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챙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접종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당이 주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백신 불안 조성은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소모적인 가짜 뉴스를 이용해 방역을 정쟁화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김두수 총장,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홍남기 총리 대행 또 민주당의 윤호중 대표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렇게 백신으로 조금 주춤했다, 밀렸다가 확 이렇게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을 통해서 총선이 그때 상당히 이제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잘했다는 평가를 해서 여당이 압도적인 이제 총선의 승리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이번에도 야당이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방역의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런 백신이나 이런 걸 좀 더 천천히 지켜보면서 좀 더 여유 있게 대처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그 영어로 야당이 반대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뭔가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앞당긴 측면이나 좀 더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은 분명히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지나치면 국민들이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이 진행의 절차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절반 이상을 맞춰서 방역의 선진국이 됐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에 의해서 국내 방역의 그 후유증 그리고 어떤 그것의 문제점 이런 걸 또 동시에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그것마저 잘 마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생각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화이자를 강하게 이걸 푸시를 해서 어쨌든 이것을 확보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인 것 같고요. 국민들에게 안심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신호를 청와대가 여당이 다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일단 저희 부모님은 그 백신 지난주에 맞으셨어요? 네네, 예. 맞으셨는데 뭐 특별한 문제 없으셨다고 괜찮으셨고. 그래서 예. 오늘 뵙고 왔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저 포함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11월까지 마스크 끼고 참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백신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가? 저는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이 혹시 백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국민들이 거기에 의심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표적인 게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2, 4분기 4월부터는 이제 모더나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홍 부총리가 뭐 3분기 이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이 조금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파이자 사람들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도 하고 스푸트니크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파이자, 모더나 여기에만 지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이자 관련해가지고 오늘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파이자 관련해서는 계약이 작년 12월 23일 날 1,000만 명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 2월 15일 날 300만 명분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4월 24일 날 2천만 명분이 들어왔으니까 3,300만 개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언제 도입이 되느냐?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파이자가 6월 말까지 350만 명분이 들어온다라고 이 발표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홍 부총리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9월까지 70% 되고 11월까지만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하면 그 목표가 있고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말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대신에 꼭 그렇게 그 공언한 대로 발표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 그 발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잘한 것을 칭찬해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합당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아주 근거 없는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가짜뉴스를 양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사실과는 맞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은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작년에 있었던 백신 확보 전략의 미비 내지는 백신 확보에 소홀했던 부분에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그래 국민들 불안감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야당이나 여당 언론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 갖고 말이죠. 일을 하는 것은 과거에 쌓인 그것 때문에라도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이 대목에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좀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근데 박수현 의원, 정말 가짜 뉴스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까지는 좀 심하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국민들이 언제 백신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또 11월까지 집단 면역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 궁금한데 지금 가장 원한다고 하는 화이자 2천만 명분 들어온다는 소식은 반갑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가 정부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고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고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제가 쭉 신문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일부 언론은 전부 불안하다, 믿기 힘들다, 과연 될까 이렇게만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언짢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언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의 이제 스가 총리가 이제 그 제약회사 제조회사의 CEO와 만나서 해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일본 부럽다 이런 막 기사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은 그냥 협의해보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 그런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계약을 한 것처럼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제조회사와 협의 한번 해보죠라고 그냥 구두 약속 정도를 했는데 계약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탄핵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언론과 정치는 사회적 아젠다를 서로 공유하고 하는 협조자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아젠다를 가지고 경쟁하는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어떤 국난의 시기에는 사실은 경쟁자이기보다는 협조자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팩트에 근거해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국민의 불안을 최근 한 3주간 정도 굉장히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는 국내 내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불안이 아니라 백신을 둘러싼 제조회사와 제조국가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고 그럼 외부적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7,900만 명분을 계약을 했는데 아니 다른 나라는 그런 발표를 할 때 이걸 확보해놓고 계약했다고 합니까? 다 계약서 쓰는 대로 발표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국민과 또 야당이나 언론을 해서 투명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나친 정치와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화하는 가장 큰 이유 뭐겠습니까? 역시 지금 백신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문제 짚어볼까요?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도 잘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 백신 도입하자.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가 따로 도입하는 것 검토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런 견제구를 날리는 이유 뭔지 아시겠죠? 정세균 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분이 중대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대본에 참석을 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이 다르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글쎄 뭐 제 얘기로 네. 제 입으로 자꾸 그런 얘기 지금 할 일은 아니죠. 이제 저는 정세균은 정세균의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두수 총장. 네.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저렇게 공격하는 것 의도가 역시 그거겠죠? 아니 뭐 예정돼 있는 당내 예비 후보자들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워낙 부드럽고 뭐 점잖하게 말씀하셔서 저 정도인데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파열음이 날 수도 있는 정도인데요. 뭐 이 예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에 프랑스의 옛날에 미테랑 대통령이 공화당 시락 후보하고 이렇게 서로 1대1 그 토론을 할 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미테랑은 대통령이었고 시라크는 총리였는데 좌우동거 내각에서 후보자로 부르지 않고 계속 총리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비슷하게 이제 여기는 좀 역설적으로 한 수 아래다 이거죠? 그렇죠. 정세균 전 총리고 총리에서 중대본을 지휘했고 중대본의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충실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러한 정부에서 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정부는 배려 차원에서 스푸트니크를 도입하는 문제도 그렇게 노력해보라 이렇게 길도 열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 지방자치적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 영역 백신의 문제에서는 정보와 이 중앙 이걸 지휘했던 이런 역할을 충분히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이재명 지사 공격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일단은 흑묘 백묘론이 저 같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뭐 획득하든 경기도가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뉘앙스를 딱 따져보면 흑묘가 쥐를 못 잡는다. 그러니까 백묘라도 쥐를 잡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흑묘는 무엇이냐? 중앙정부이고 그럼 백묘는 무엇이냐? 경기도이고 이재명 지사다. 그런데 정부가 쥐를 잘 못 잡는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한테 가겠지만 상당 부분 국무총리한테 가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무총리가 이거 책임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재명 지사의 흑묘 백묘론이 정세균 전 총리한테는 굉장히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정부가 파이자 관련된 이 계약을 딱 발표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 봐라. 그다음 거기에다 한술 더 떠가지고 왜 그런 흑묘 백묘 이론이 나왔느냐? 그거는 그 본인의 그 경기도 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기보다 경기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면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흑묘 백묘론이요. 야당으로 하여금 정부를 비판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상당 부분 되기는 했었던 거거든요. 그다음 국민들한테 또 불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1타 3피 정도로 정세균 총리가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오늘 파이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보선이 끝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벌써부터 도로 한국당 얘기가 나옵니다. 난데없는 탄핵 부정론에 TK 독식 우려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당 대표, 원내대표 다 TK 쪽에서 지금 가져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다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면서 리더십이 사라진 탓도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떠난 뒤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공격한 것도 한몫한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을 계속 아니 무슨 국민의힘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에 좀 이겨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국민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대로 읽고서 뭘 해야지. 예? 국민이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 시민들이 무슨 국민당하고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저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들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돌아가는 거 아니냐, 도로한국당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아니 그것과 우리 당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고 우리는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법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이 결단으로 할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영남을 배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주요 우리 지지층이 영남이 많이 계신데 영남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영남이 우리를 지지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 있고 그 베이스 캠프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가 전국 정당화 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 당에 그 2011년도 이후에 약 10년 동안 부울경 출신의 원내 지도 대표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부울경 지역이 스윙보트 지역인데 여기에서 당의 지도부 얼굴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죠. 예, 신성호 의원 지금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지금 그렇죠. 출마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PK 쪽에서도 이제 원내대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건데. 저게 이제 김기현 의원 말은 2010년 그때 이제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 이후에 부울경 이른바 PK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없었다. 자기 이제 출마 명목을 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보수 야당,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대보다도 지역이 이 문제가 항상 내재된 갈등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영남, 다시 말하면 지금 지역구 84명인데 56명이 영남이란 말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그러니까 한 67%, 70% 가까이가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저기 치중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볼 때는 저기 지역 기반에 워낙 저 편중되다 보면 중도나 이런 개혁 보수적 목소리가 적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항상 해왔던 거고 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이 주영 원내대표가 정확히 짤건 잘랐으니까 저 다시 말하면 탄핵 부정으로 비칠 만한 발언은 저 당론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발언이었다고 정리가 된 거고 이제 사면도 더 이상 당에서는 공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원래 저는 계속 내면적으로 보면 조금씩 남아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제가 원래 지역 문제 영남에 어떻게 그 지도부가 편중될 것이냐 아니냐 수도권과 반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앞으로 남은 4월 30일 날 다음 주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그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전당대회를 치른 날짜를 정하고 대표를 뽑을 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과 세대 문제. 예. 박수현 의원 보시기에 지금 이제 야당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보궐선거 때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다시 TK가 또 대표 원내대표 독식하고 그러면 도로한국당 얘기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초선의 지지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 같죠.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도 역시 이제 뭐 언론 표현에 의하면 도로 친문당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언론이 이제 그렇게 분석을 재밌게 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국민의힘이나 저희 민주당이나 그렇게 해서는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 쇄신을 차분차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개인 의견들이 돌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 가면서 쇄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당의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주장하지만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원이 주인이라고 그래서 당원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에는 저희 민주당의 소위 강성 친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자, 당 지도부는 그런 어떤 강성 당원들이나 당원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결정을 하고 다만
당내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서 이 뜻이 다른 당원들과 잘 소통하고 그 당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당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당내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당원들이 뜻에 따르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정리를 해나가길 바라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각자 해결해야 할 어떤 유산적 과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도로한국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또 그런 거지요. 김정인 위원장이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하고 그리고 또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가서 참배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뭐 탄핵 부정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저 당이 개혁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데요.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서 좀 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떠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국민의힘 향해서 이렇게 막 돌 던지고 혼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마치 뭔가 음식물에 냄새가 나면 뚜껑을 밀봉을 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밀봉을 벗기면 다시 냄새 나는 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부를 쇄신하고 바꾸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부터 당의 비전 그리고 온갖 정책들을 이런 것들을 6개월 이상의 비대위 기간에 이걸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잘 하지 않고 그냥 이 지도적 스타일 그러니까 당을 운영해가는 방식에서 신속한 결정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막말이라든지 이런 실수를 줄인 뭐 이런 정도로 약간 대정요법 그러니까 그때마다 근본 체질을 바꾸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치료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사라지니까 그 본질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런 그 국민의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본질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결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뭐 볼 것도 없이요. 요만한 그 성취에 도취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요만한 성취조차도 본인이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못해서 얻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건 어부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 전에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 한 경우는 제 기억에 뭐 한 10%, 20%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이게 명백한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생각까지도 들기는 드는데 그야말로 뭐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는커녕 그 분노의 대상이 다시 또 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야당을 사랑하시고 매를 아주 세게 때려주시는데 저도 뭐 정치 현실에 있던 사람이니까 관찰해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도 좀 정치 평론하시면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있는 사람 갖고 누구냐는 따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혼란적인 측면이 있다. 이걸 갖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신 다음에 아사리판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극도의 혼란성만 부각시켰지만 적어도 6월 달 대표 뽑을 때까지는 이런 대목은 당 안에서도 어찌됐건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내부 정리를 해낸 수밖에 없으니까 숙명적이라고 저는 봐요. 신성범 의원 말씀하신 김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김종인 위원장이 왜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렇게 아사리판, 뭐라고 그랬어요? 흙탕물, 또 뭐 오리밭 이런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첫째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실망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날 4월 8일 날 의원총회장에서 앞으로 더 이상 모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돌아오실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 당을 그래도 이까지 끌고 가잖아요. 제가 응급의사로서 들어오셔갖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려왔다면 고마움 표시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인간적인 좀 그런 생각도 좀 섭섭함도 배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뭐라 그럴까 이런 저 안에 있는 이른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신, 뿌리 깊은 불신이 좀 표출된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내가 나가고 나면 결국은 당권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할 것이고 또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여서
이 당을 어떻게든 당권 장악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 아니냐. 그런 게 조합적으로 된 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데 말씀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직전에 대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는 너무 감정 섞인 그런 말씀이 많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했던 대목이에요.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윤석열 전 총장을 자기가 잘 키워서 한번 좀 판을 바꿔 보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무력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과 대칭전, 다시 대립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을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만들어서 내가 정치적 앞으로 뭐 다시 말하면 킹메이커를 한번 해보겠다. 대통령을 만들어내서 내 뜻을 펼쳐보겠다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실망감과 겹친 거고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계의 어떤 그 가장 큰 사람으로 막후 인물로서 컴백하시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변죽만 올리면서 도통 움직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우리 플랜 B를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등장할까요? 그게 궁금한데 정치권에서는 어차피 들어오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고 기대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 관측도 있으니까요. 이재호 전 최고의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간이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언제 밖에서 당 만들고 또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통합하고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본인이 판단을 잘해서 내가 대선 후보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빠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생각해서 국민의힘을 개혁적이고 좀 더 참신하고 그런 혁신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밖에서 뭐 또 하나 만들어갖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박수현웅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고민이 뭘까요? 고민은 공부죠. 공부. 예. 이제 조만간 어느 타임이 됐든 정진석 의원님은 6월이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아마 추석 직전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마 그 사이 언제쯤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맞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또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들에게 직접 답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본인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법조인으로서 아주 제한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텐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이 정도면 기자들 앞에 나서서 내가 책 제목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을 때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런 공부하는 기간이지 어떤 3당을 만들고 뭐를 하고 이런 정치 공학적인 측면을 본인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의 검증이 저는 최소한 2달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합당, 국민의힘의 입당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1차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점수가 매겨져야 합당을 할지 입당을 할지 뭐를 할지 생각이 되지 지금은 점수를 국민들을 대신한 언론인들로부터 검증해서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지금은 아주 집중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민주당은 100% 아닐 거고 국민의힘이 제일 그릇은 큰데 뭔가 자기 색깔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입당하게 되면 첫째는 직전 검찰총장이라는 점,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따르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국민적인 의심도 살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입장에는 당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당내 투쟁적 요소, 다시 말하면 대표 문제라든지 대권 후보 간의 경쟁, 이런 걸 다 겪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참모들도 마찬가지, 참모들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조언하는 그룹이 있다면. 그래서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경제, 외교 안보를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걸 뭐 답을 해줄 수 있는, 적어도 단답이나마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하고 좀 더 있는 건 아니냐. 늦게 적어도 9월 정도에 뭐 방향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보면 국힘하고 함께 간다, 국민의힘과 함께 간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상당 단계를 밟을 수도 있고 타이밍은 굉장히 조절하지 않을까. 적어도 당내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은 뭔가를 자기가 도모하는 게 성사될 수 있는 자신이 생기고 조직적 기반이 생겼을 때 국민의힘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모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로 잡혔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거냐 하는 거겠죠. 일단 검찰총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서너 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장관에게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한 명을 장관이 이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을 하면 청문회를 열어서 임명이 되는 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그래서 이 추천위원회 기간과 좀 겹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또 임명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후임 총장 기준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있다 이런 발언하셨었는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그 정치 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여당 조홍천 의원도 직설적인 발언까지 하셨는데 넘어가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넘어가죠. 자, 김두수 총장. 예. 지금 박범계 장관의 국정 철학 관련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언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데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총장 임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범계 장관이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되는가 이야기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의 상관성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명백하게 그 이야기는 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1년 반 전에 있었던 조국 장관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당시에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기소까지 하면서 이래도 임명할 거냐라고 물었던 검찰의 자세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도 피의자 신분을 만들어 놓고 이래도 당신이 임명할래라고 하는 그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연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사를 쓰는 문제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 검찰이든 아니든 그 전에 이 사건을 피의자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거는 명백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사에서
물론 국민의 이제 검증 절차도 받고 최종 추천받아서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면 야당 쪽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좀 불편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혹시 지금 검찰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이성윤 지검장을 흠집 내므로써 검찰 개혁을 좀 지연시키고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의 검찰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파와 그다음에 그 반대파, 그러면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하는 불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부끄러운 검찰이고 그런 모습을 좀 없애자라고 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박문계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통치 철학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언론에서는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라고 예.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해석이고요. 대통령은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 장기간에 걸친 필요한 시간에도 두 분이 잘 손을 맞잡고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 조직 문화의 혁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해달라고 줄기차게 쉽게 얘기하면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걸 보호해 줬거든요. 대통령이 검찰 말을 잘 듣는 그런 정권 말을 잘 듣는 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언론의 해석은 너무 과한 것이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요. 박봉계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탈피는 오랜 수건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스스로 이제 남은 그 검찰 스스로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통령이 통치 철학일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총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한 뭐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제 신성범 의원.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어디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박범계 장관이 썩내를 들킨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넘어가는 이 대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검찰의 논리만을 앞세우지 않는 뭔가 말이 통하는 검찰총장을 원한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이성윤 씨는 지금 피해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안양지청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양지청에서 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있었다. 그것을 수사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대검 공공부패부장, 반부패부장인 옛날에 중수부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성윤 검사장이 안양지청장에 전해서 막았다는 게 지금 피해 사실 요이잖아요. 그걸 수원지검에 수사하고 있고 네 번이나 안 나간다 그러다가 지난 17일에 가서 조사를 받아서 피의자 신분으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은데 이번에도 보고 오늘도 대상에 올렸잖아요. 10몇 명이 포함됐으니까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근데 정부의 의도대로 될 것이냐. 저는 오랫동안 제가 뭐 검찰을 봤습니다만 쉽게 안 되는 대목이 이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변호사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학원협의회 이사장, 또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적어도 서초동에서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든다고요. 근데 적어도 이성윤 검사장 갖고 이 정부가 대통령이 원하는지 몰라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대목에 대해서 이들 다 듣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이성윤 검사장을 다음 총장으로 포함시켜서 3명이나 4명에 넣어갖고 올린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총장 때문에 다 뒷마당에 다 봤는데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도 이런 분들이 법조 사정을 아는 분들이 과연 쉽게 동의해 줄까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예. 자, 정혁진 변호사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검찰총장은요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검찰청법에 일련의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해야 돼요. 몇 명을 추천을 하느냐?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을 하면
장관이 그중에 한 명을 제청을 하는 거죠. 이러한 절차 물론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그 검찰총장 임명이 뭐 잘못됐다라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차는 이제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게 3월 4일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법에 따라 가지고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불과 일주일 만에 3월 11일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후보 추천을 딱 받은 게 언제까지 받았느냐? 3월 22일까지 받았다고요. 그런데 3월 22일부터 기산을 해도 벌써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느냐? 박상기 전 장관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데 박상기 전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후임 검찰총장을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뽑겠다, 추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은 이성윤 검사장을 총장으로 어떻게든 한번 그 제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이긴 한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피의자하고 피고인하고는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까지 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둘 수가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그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범계 장관이나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요즘 한창 뜨거운 가상화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지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화폐로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젊은 층 또 일부 계층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만약에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젊은 층이 뭡니까? 다음 대선에 아주 중요한 표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여당이 특히 저래도 되나 이런 걱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 짚어볼 텐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가상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다고 할 때 그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양도사익이 있으면 저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 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여기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 또 어떤 샐러리맨은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회사 빠빠이 하고 뭐 떠난 젊은이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박수현 의원, 예. 가상화폐 투자한 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부터 처음 제기가 됐고 그때도 정말 처음 이제 해보는 거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재적 가치가 없어서 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근데 지금까지 저런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인데 저는 우선 첫째, 이 청년층들이 저기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왜 청년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청년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자신의 자산 가치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왜 청년들이 자산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어제 어떤 특정 언론이 뭐 보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너무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는 어떤 소위 어떤 작전 세력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또 보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전체적 종합적 시각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한 단순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반발이 있는 것이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설사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안내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렇게 단순하게 한 번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반발이 올 수밖에 없지요. 좀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박상기 장관이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발언한 뒤로 그때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은 그러면 지금 은성수 위원장은 도대체 가상화폐 쪽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대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가상화폐를 막 양성화하면 완전히 투기 열풍이 광풍으로 번질 것 같고 그러니까 억누르 사니까 이제 20, 30대들이 많이 한다니까 후폭풍이 염려되다니까 저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도 200곳이다 아니면 100곳이다 이렇게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근데 다음 내년부터는 뭐 세금을 매겨야 또 그러니까 특히나 투자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겠느냐. 근데 정부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규제만 하려고 그런다. 꼰대같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아무것도 몰라주고 정부에서 규제만 하거나 세금만 떼어간다.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러면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이 뭐냐. 예. 전자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뭐냐. 이렇게 정부하고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합리적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하, 이렇구나. 외국 사례도 충분히 참고해서 이렇게 좀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런 투자가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할까 이렇게 했어야 더 마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단순히 표를 떠나서요.